노유진의 정치카페 설 특집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왔습니다. 환한 일과 경사로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24개의 마디로 나누고요.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에게 첫 절기인 오늘 입춘은 가장 즐겁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 카페를 여는 대문에 입춘축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해 이름이 좀 그래. 그래. 예.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 걸. 예. 근데 그 듣자니까 뭐 이게 진짜예요? 오늘 자정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병신년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고. 그 맞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대 명리하게 해서.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설보다 입춘이 먼저 오지? 나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입춘이 새해의 시작인가 봐요. 근데 그런가 아직 봐요. 봄 안 왔는데 입춘이라고 말입니다. 해서 막 봄 왔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기 아니야? 아직 예. 추운데. 아직은 요즘 뭐 봄하고 옛날 봄하고 다른 거죠. 예. 그런데 그 참 그 절기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저도 이제 무시하고 살다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입추 이런 때 딱 나가 봤는데 햇빛이 딱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여름 햇빛이 착. 그래서 와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도 들어 있는데 그래도 요즘도 중국에서 설을 춘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날이 그 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겁니다. 그 절기에 민감하다는 건 나이 먹었다는 얘기야. 천하의 진중권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만. 아니 저는 저 오프닝 때문에 나이를 드신 거고. 아니 뭐 제 앞에서 저렇게 나이 먹었다고 한탄하실 연세는 아니시는 것 같은데 다들. 아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하는 아니 거지. 왜 좀 저는 조금 덜 늙었어요. 옆에 끼고 싶지 않네 이럴 때는. 난형난제인데. 오늘 방송은요 설 특집으로 제작되는 방송인데요. 아주 길한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모터 관련류, 인터페이스 보드 등 많은 부분들을 소형 모듈화해서 개발하기 편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양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전자부품, 샘플 제작,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서울시 노원구에 전문전자 판매 매장이 위치해 있는 메이크 PCB makepcb.co.kr 대표번호 1566-8640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지도책이구나.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강원의 명리 운명을 읽다. 식신이 뭡니까? 차 먹는 거. 명리학 쉽구나.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만큼 지겹고 초라한 것도 없다. 하지만 지겨움과 초라함의 다른 말은 익숙함과 편안함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대사였죠. 이 드라마 보면서 옛 추억 떠올리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가운데 사람이 힘들면은 과거의 기억을 묘화시킨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아마 이게 이런 회고조죠. 복고조의 드라마가 유행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죽고 말지. 어찌 보면은 생존 본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힘들어지면은
나쁜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를 더 괴롭히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갖다가 되살려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격려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좋은 일만 기억에 자꾸 남아있고 나쁜 일은 기억 속에서 자꾸 지워지면서 기억이 재편성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는 아름다운 그러면서 것을 남고. 이제 과거가 미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돼. 이거는 네. 요즘 나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으면 현재의 삶이 괴로우니까 자꾸 유신을 미화하는 쪽으로 기억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게 우리 탓 아니야? 예. 그 대통령이 자꾸 이제 남탓만 좀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무슨 정치적 공격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계속 또 남탓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는 게 다 경제정책도 유신 때 경제정책 비슷하고 예. 뭐 사회정책이나 정치 행태도 그때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하실에 데려다가 저 패고 뭐 달아매고 물도 먹이고 이랬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보수화가 되잖아요. 정치가 보수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에서도 복고풍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뭐 유행했던 영화 그 1,000만 넘은 영화가 2편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명량하고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 그러니까 이 명량이 사실 이게 옛날 충. 그러니까 변호인도 복고야 약간. 근데 그 다음에 국제시장은 이제 효잖아요. 근데 그게 유신 때 우리가 늘 듣던 그 주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좀 맥락은 좀 다르지만 1988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복고풍으로 가는 게 아닌가. 명랑 같은 거는 일종의 승리의 기억이죠. 승리한 적이 많지 않았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중에 대표적인 승리의 기억을 떠올려서 위무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옛날엔 더 힘들었다. 더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괜찮은 거다. 아버지들한테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시장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가가지고 애가 한 6개월 동안 군대 꿈꾸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 악몽을 꾸면 최악의 상황일 때 꾸는 악몽이 분명히 꿈속에서 제대한 거 다 기억하고 군번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 또 이등병 달고 훈련소 가는 훈련소 꿈이잖아. 가는 거. 아 진짜. 근데 우리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재입대한 거 아니야? 유신 체제로? 그렇죠. 전 국민이 지금 입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설 특집 방송으로 스튜디오에 모신 이야기 손님. 본인 저서 말머리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억의 진실성을 결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사람은 기억한 만큼 산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나의 문화편력기라는 책을 내셨죠.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과 김창남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그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셨죠. 네네. 그때 그 장례식이 아마 성공회대 내에서 학교장으로. 학교장으로 치러졌죠. 그때 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례식 상황이 아니 학교 분위기라든지 학교에서 이분이 저희 차지하시는. 입장에서야 예. 정말 정신적 지주이고 또 학교가 어쨌든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커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 계셨던 분이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게는 동료 교수이면서 또 늘 말씀을 함께 듣는 스승이면서 가장 또 좋은 친구였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잃은 슬픔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 빈자리가 여전히 아주 크게 느껴지지요. 예. 저는 뭐 특히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도 더 가깝게 보셨던 사이라 이번에도 제가 뭐 거의 상주 옆자리에서 함께 역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신생님이 남기신 뜻과 이런 것을 우리 후배들이 이어갈지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 연결식장에서 그 연결식 끝나고 이제 운구가 진행될 때 바로 이제 우리 김창남 교수님이나 또 이 자리에 또 그 전에 출연했었던 한홍구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냥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 간신히 이렇게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김창남 선생은 그 신용호 선생님이 그 강연에 나가거나 북콘서트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그 더 트리오입니까? 더숲 트리오. 더숲 트리오 해가지고 그 이렇게 기타 치고 하는 아직도 악단 교수 하시는구나. 악단 가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노래와 이렇게 문화 공연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같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저희 이제 자칭 별책부록이라고 어. 신복 선생님 강의에 내 쫓아다니는 별책부록이라고 그 스스로를 자처했었는데 이제 이 본책이 사라지시는 바람에 별책부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그 참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김상란 교수님이 옛날 그 노래회 활동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메아리는 아니고 메아리지. 메아리. 대학 때는 이제 학내 서클로 메아리 활동을 했고 메아리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음악평론도 하셨죠. 네네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노차사. 아, 노차사 만드실 때 예. 또 만드셨고요. 아, 그러시죠.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김창남 교수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공회대 교수로 몇십 년째 지금 재직 몇 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이제 연금 받으실 나이 때가 됐네. 그러네요. 예, 뭐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 그- 김상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없으실 저하고는 이제 대학 동기인데 이제 저는 고향이 이제 경주여서 대구에서 청소년기 보냈는데 우리 김창남 교수는 이제 강원도 춘천 예. 그 지방 소도시이자 휴전선에서 가까운 군사도시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자랐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또 원래 학부 전공은 경영학과예요, 그죠? 그리고 잘 모르시죠 그 부분. 예, 경영학과고 이제 잘 안 어울려서. 대학원은 이제 신문방송 쪽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80년대에 졸업정원제 도입하면서 학교들이 막 커지고 막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날 때 좀 빨리빨리 교수가 됐는데 그렇게 빨리 안 됐더라고 우리 김상남 네. 교수는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성공회 대학 이 신학교에서 이제 일반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쭉 신영복 선생님하고 함께 해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아까 얘기 나왔지만 메아리라고 학교 안에 이제 노래하는 서클 노차사 전신이죠. 노차사의 그렇게 전신. 봐야죠. 예, 예, 메아리는 이제 학내 전신이라기보다는 서클이고. 뭐 그 예. 메아리 출신들이 노차사를 만든 주도했죠. 거죠. 처음에. 예. 근데 지금 20대, 30대까지는 노차사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잘 모르죠. 예, 메아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메아리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던 학생들 이제 노래 음악 서클이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성격이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예. 지금은 뭐 일종의 학내 락밴드처럼 락밴드처럼 그렇게 돼버렸고 됐죠. 예. 옛날에는 그게 이제 약간 운동권스러운 민중가요를 노래, 하는. 민중가요 많이 했고요. 노차사가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운동,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투쟁가요, 뭐 민중가요 이런 거 하고 일반 시민들의 어떤 대중가요, 대중문화 이거하고 중간 이렇게 정도. 만나는 그 만나는 그런 역할을 지점이죠. 했죠. 예, 그 그래서 접점에 있었던 80년대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비합법 공간을 통해서 유포되던 예. 민중가요들 그 중에 좋은 노래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고 심지어는 방송 차트에까지 진출시키는 역할을 했던. 근데 그러시죠. 그때만 해도 대학 문화가 있었던 게 그렇죠. 대학생들은 그 이른바 이제 유행가라 그랬죠. 네. 안 불렀어요 대중가요를.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부른다 하더라도 왜 포크 조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했죠 주로 대학 내에서는. 근데 일종의 이제 대학 내 저항문화, 서브컬처 그 같은 섭컬처 역할을 같은 한 거죠.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도 그 섭컬처가 거의 사라지고 그냥 다 락 뭐 이렇게 되고 축제하면은 이제 연예인 부르고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그 돼버렸더라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90년대 뭐 중후반을 넘기면서 현재까지 그 약간 사라졌죠. 이제 지금 50대 중후반 이상 된 분들한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응답하라 70년대 혹은 응답하라 유신시대 분위기 좀 날 수 있고요. 그럼 더 젊은 청취자들한테는 뭐 서태지나 이런 이 대중가요 영역에서 어떤 혁신적인 문화운동 변화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 그 저변에 사실 권위주의 시대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지하에서 이렇게 소위 음지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문화가 어떻게 그 이후의 시대에 이제 대중매체나 혹은 대중문화 장르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근데 요즘 학생들은 서태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설마. 아니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봤지. 뭐 그것도 세상에. 벌써 20년이 넘은 하긴 그렇군요. 지금 뭐 빅뱅 뭐 이런 게 대세인가?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유신 시대가 우리 때 저기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런 식으로 이해되니까 그런. 하기야 우리 대학 입학하고 나서 지금 일제 36년하고 맞먹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일제시대 얘기 같겠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저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사례를 들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서태지 얘기를 하거나 뭐 김민기 뭐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얘기를 해도 뭐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뭐 저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들 앉아 있으니까 뭐 송강정철 걔들 태어날 때 아니 저 모래시계가 걔들 태어날 때 관동별곡 관동별곡 사비인곡 성미인곡 이런 얘기 듣는 기분이겠다.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득한 느낌 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제가 이 책을 좀 쓴 거에 한 뭐 의미도 굳이 부여한다면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젊은 시대 그 시절의 문화를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어쨌든 서로 간의 그런 아득한 간극을 없애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책이 요번에 그 내신 그 나의 문화 편력기 그렇습니다. 출판사가 어디죠? 정한 책방. 네, 정한 책방에서 나온 나의 문화 편력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책 전체를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주로 이제 제가 유년, 소년, 청소년기를 겪었던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제의 문화적 경험을 사적인 경험을 뭐 굳이 이제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민속 제학이라고 하나요? 뭐 오토 에스노그래피의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한 책이고 기본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제 기억에 의존해서 쓰여지면서 제가 그 시절에 어떤 걸 봤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를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미시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 서술의 개양성이 보면 최근 유행이 한쪽으로는 빅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질학, 천문학, 뭐 생물학, 어떤 진화 심리학 뭐 등등 해서 인류 자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생겼고요. 동시에 그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뭐 미시사. 계급 중심, 민족 중심, 국가 중심 이런 그 역사 서술이 아니고 한 개인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시기의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미시사가 또 한쪽으로는 또 유행이에요. 그게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던이죠. 아 그래요? 네, 모던의 역사학이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죠. 뭐 피억압자의 기억을 조직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 텔로스 이상사회가 저쪽에 있고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 바로 이상사회 점점 가까이 가는 과정으로 표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무너져 버리니까 큰 이야기가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은 이야기들을 구성해내는 미시사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 물리학 한쪽은 양자역학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양자역학 쪽으로 가는 얘기예요. 예. 오늘 정책 카페 설 특집 1부는요, 김창남 교수님 모시고 이 미시사, 개인의 미시사죠, 문화사, 개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문화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70년대죠? 유년기가 언제입니까? 유년기는 60년대, 60년대. 소년기는 70년대 뭐 거칠 얘기가 많게 책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어렸을 때 그럼 뭐 만화 영화 이런 거 보셨나요? 만화 영화는 물론이고 예. 뭐 만화 그리고 뭐 저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독서 체험도 있었고요. 또 영화 그리고 유행가도 이미 저는 10살 되기 전에 이미자와 최희준을 거의 떼다시피 했었죠. 하긴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아주 초등학교를 딱 학교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완전 학교 종이 땡땡땡이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빨간 셔츠, 뭐 노란 셔츠 이런 걸 부르는 이런 그래가지고 학교가 음악적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던 기억이 나요. 제도 교육은 원래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뭐.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 때 그 초등학교에 어느 여선생님이 어떻게 지칭됐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를 처음 부른 선생 여성을 그러니까 그 노래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앞선 노래여가지고 노란 샤츠 입은 그래서 나 여성이 주가 돼가지고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밝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걸 갖다 특히 여성들은 내놓고 못 불렀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뭐 저 중요한 노래죠. 예,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획기적인 그동안 이제 트로트 중심으로 대한 우리 대중가요가 가다가 처음으로 이 노래는 이 노란 샤츠 사나이는 거의 이제 컨트리 웨스턴 풍의 그런 음악을 거의 제대로 보여준 처음에 누가 맞아, 불렀지? 그 한명숙 웨스턴 한명숙. 예, 그 반주도 한명수가 그 바이올린. 피들러 그 네.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른 것 때문에 화제가 되는 예.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렇게 뭐 미니스커트 처음 입은 여성처럼 윤복희 그런처럼 그렇게 이렇게 여겨졌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뭐죠? 만화 영화 이런 거 어린 시절 있잖아요. 유년 시절엔. 뭘 67년에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화 영화 개봉이 돼요. 홍길동, 홍길동 나 본 것 같은데. 신동헌 감독. 신동헌. 네. 예, 기억난다. 67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보러 간 기억이 납니다. 나도 기억난다. 예. 그리고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다음에 나온 게 호피와 차돌바위. 아하. 그것도 같은.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거 뭐 그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도 그거는 저 있었어요. 좀 후고. 그 후예요? 아 나는 그게 기억나는 게 왜냐면 그때 한국일보 소년 한국일보를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요. 그 하루에 쿠폰 하나씩 얻듯이 그래서 그걸 10개인가를 모아서 보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추첨해가지고 네. 하는데 거기 뽑혔어. 그래가지고 그때 세종문화회관 시민회관이었죠 불나기 전에 네. 시민회관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제 서울 분들의 이제 기억이고 우리는 시민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뭐 물론 말은 들어봤지만 당시 이제 시고 그 소도시에서는 그 동네 이제 극장에서 아무래도 서울하고 좀 시차가 있어요. 아직 TV도 안 들어왔었죠 그때. TV는 물론 있었지만 TV는 있었죠. 네. 63년 그때부터도 하지만 있었으니까. 그 KBS만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제가 이제 서울 근교에 사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TV 가진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대충 그때는 73년 4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앰프 세대라 그래서 그 책에도 그 얘기 나오더라. 네네. 라디오도 흔치 않아서 그 스피커. 예, 라디오로 스피커를 그렇죠. 이렇게 저 선으로 연결해서 집마다 설치해서 앰프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5살 때 우리 동네에서는 스피커라고 아, 불렀어요. 우리 앰프라고 그랬는데 5살 때 제가 길 잃어버려 가지고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서 경주 시내 갔다가 아니 그때는 청소차가 뒤에 매달리고 그런 일이 많았지 뭐. 저도 잃어버려서 남의 집에서 그 애를 데리고 재우고 있는 걸 찾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아침에 잃어버려갖고 저녁 해질 무렵에 찾았는데 내가 방송 탔다는 거 아니야 앰프. 누구를 찾습니다. 아, 찾습니다. 예, 그 제가 최초로 최초 미디어를 방송 탄 게 출연이구나. 예, 5살 때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춘천에도 있었어요. 예. 그 춘천은 나름대로 도시지만 거기에도 스피커를 단 집들이 있었고 제 친척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밤에 되면 왜 방공 드라마나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 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밤에 노래, 하면 막 노래 사람들 나오고. 막 모여가지고 김삿갓 또 이런 거. 정야화. 예, 이렇게 되니까 완전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얘기 같다 이거. 그렇지. 지금 그게 이제 라디오가 60년대 급속하게 보급되고 하면서 그건 이제 점점 사라지죠.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라디오 그 진공관. 진공관 라디오. 트랜지스터 이전에 진공관도 기억이 나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혁명이었지 정말. 우리 중학교 때 그게 이제 대중화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이 전자산업으로 진출할 때 중소기업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인데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냐. 재벌급 네. 대기업이 들어오냐 이래서 삼성이 처음에 그 전자산업 진출을 할 때 수출만 100%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트랜지스터 라디오예요. 수출을 하면서도 또 뒤로 이렇게 좀 흘러나와가지고 시중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붐을 이뤘죠. 1970년대 초중반. 그때 저희 저 초등학교 그 고학년 그다음 중학교 때 고급 취미가 뭔가 뭐 라디오 만들기. 학교에서도 그 숙제로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광석 했어요. 라디오, 광석 라디오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술 입국. 예. 저거 해서 납땜해가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거. 예, 납땜도 다 해봤지. 예. 광석 라디오는 이게 전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 뭐지 전선 같은데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이게 그 전기 없이 따로 전기 없이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동네 그 형들 중에 손재주 온 사람. 제가 그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플라스틱 모델부터 그 다 해서 광석 라디오 그다음에 벨 소리 울리는 거 이제 다이오드 뭐 접속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또 돈 엄청 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려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10원씩 용돈 받았는데 그 한 달을 저축을 해야 돼요. 결국 그게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고 뭐 해서 음악 신청곡 틀어주고 이런 문화도 결국 그거하고 관계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 제 경험을 보면 책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는 전축이 있었어요. 텔레비는 없었지만. 오, 그 옛날에 전축이 있었어요. 네. 그 일체형 그게 뭐 저 요즘 말하는 하이엔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전제품 오디오인데 그걸로 라디오 듣고 나중에 이제 레코드도 듣고 그러다가 70년대 넘어갈 무렵에 그 탁상형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생깁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내 기억에 그 FM 채널이 없었어요. 춘천에는 FM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동네 형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 휴대용
거기 뒤에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큰 거, 가지고 고무줄로 예. 맞아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개인화되는 거죠. 가족 그게 이제 매체에서 별밤이 개인화. 개인화됐을 때야. 왜냐하면 그렇죠. 옛날에 진공관 라디오는 아버님이 들으시던 그렇지. 거야.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이 듣는 거지. 아. 그 안방에 있는 거예요. 안방에 딱 있는 거였어요. 예. 야, 그러니까 한 세대 사이에 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술적 조건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빨리 바뀐 변한 세대도 인류 역사에 별로 없을 거라. 그 옛날에 야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회가 그럼요. 놀러 가면은 포터블 야전 전축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LP판 딱 걸어놓고 막 춤추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아. 돼가지고. 예. 그 야전이 있었던 시기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포터블 카세트 예, 카세트. 레코드가 고후에 등장해요. 그 직후에 이제 그래서 당시 등장하죠.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면 야전을 가져오는 친구와 포터블 카세트를 가져오는 친구가 늘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 가사도 여름 휴가 이렇게 가면 사과 박스만큼 큰 걸 갖다가 그렇지. 어깨에 딱 어깨 메고 메고 기본이지. 한 명은 기본이지. 어깨에 이거에 매야지. 뒷집어내도 옛날에 큰 빛 있잖아요. 이렇게. 박하사탕에 그 놀러 갈 때 이제 그런 그렇지. 분위기에 이제 앞에는 그거 하나 메고 그 여름에 해변 가면 그거 딱 틀어놓고 막 춤추고 기타 치고 놀고 노래 부르고 뭐 다 했지. 지축을 흔드는 춤을 췄지. 요즘 젊은 시청자들이 지금 들으면 옛날 얘기. 뭔 얘기야. 옛날 고리짝.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79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뭘 보내주는데 그게 소니 워크맨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테이프가 요만한 거야. 아, 죽였지. 그때 완전히 그냥 쇼크 받아가지고 뭐 이런 물건이 다 있나. 양옆으로 2개 넣는 것도 있었어. 그건 이제 그 녹음할 때, 녹음 복제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텔레비전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건 기억나세요? 당시 봤던 게?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는 저희 집에 일단 텔레비가 없었어요. 네. 그 동네 다니면서 친구들 집에 가서 이제 의도 보는 민폐 거였는데 끼치면서. 그것도 상당수의 집은 KBS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TBC가 안 당시 나왔구나. 중요한 만화 영화 대부분 TBC에서 그쵸. 황금박 주인이 이런 것들을 못 봐. 타이거 마스크니. 그거는 다 어깨동무 같은 책의 별책 부록으로만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 서울 대구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도시에 살던 소년들과 이런 지방에 살던 소년들의 일종의 문화적 지체 격차가 요즘 표현을 한 문화자본의 차이죠. 그게 꽤 있었다는 그래도 걸 저는 그래서 서울에 있었네. 소년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소년중앙, 그럼. 어깨동무, 그다음 새소년. 새소년, 그다음에 조금 뒤에 나온 게 만화왕국. 아니 생활 격차가 얼마나 컸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뒤에 이제 나의 위생 점수, 위생 수준, 개인 위생 수준을 조사하는 앙케이트 같은 건데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점수로 해서 나의 위생 지수는 100점 만점에 얼마 이걸 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휴지를 몇 개 벌어 쓰냐 닦을 때 그게 뭔 말이야. 우리는 그 신문지 구겨서 한 개로 닦을 텐데. 그때 서울도 그랬어요. 신문지 구겨가지고 했는데. 신문지를 몇 개 벌어 해서 어떻게 닦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장지가 들어온 거는 화장지가 들어온 거는 수세식 때문에 그렇지. 들어온 거지. 내가 볼 때 화장지가 그 필요 앙케이트 없었지. 자체가 일본 걸 번역한 거야. 난 황당한 거. 이거 뭔 얘기야. 나중에 알았어. 그게 그거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이 잡지를 보면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바로 서울의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리라국민학교, 네, 은석국민학교, 초등학교 노란 그 교복 입고 무슨 스케이트 타고 수영하고 이런 화보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건 또 아니야. 한편에는 시골에서 나무찜 지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얘기가 또 실려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또 사회적인 그 위계라고 할까? 그 서울에 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시골에 사는 게 제일 못 사는 거고 우리는 중간쯤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그 시절에 그런 잡지에서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죠. 그 어깨동물 사면 옛날에 뭐였냐면 그 입장권을 하나 줬어요. 그 소년 회관인가? 어린이 회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남산에 있으면 그게 이제 도서관이 지금 뭔지 모르겠다. 거기가 이제 어린이 회관이었는데 그걸 가려고 우리가 또 용돈을 아껴가지고 차 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거기서 그 맹물로 배 채우던 기억도 나고. 서울살이도 힘들어. 네, 서울 사는 사람들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창남 교수는 이제 아까 제가 원래 경영학과 사회계열로 입학을 하셨잖아요.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그때 서클 학회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봤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거라 이렇게 왜 신인 생활영예때 하면 이렇게 뭐 막걸리 돌리고 노래 이제 자기 소개하고 노래 한 자락씩 하잖아요. 나는 노래를 좀 박치에다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사실 방공 드라마 그 주제곡이었는데 그 그림자. 그림자. 서유석 씨가 그걸 불렀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이중 간첩 사건, 뭐 이수건 사건 이런 게 전부 다 지금은 조작 사건으로 다 판명났지만 간첩 김수임, 뭐 이중 간첩 이수건 뭐 이런 거 다 그 등장하던 거야 전부 다. 그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요. 그 저녁마다 들었거든. 가사도 아주 의미심장하고. 근데 그거를 쫙 부르는데 이거 서유석보다 더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쟤는 왜 여기 왔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얘기를 유시민 선생 책에 썼더라고. 그 나의 한국 현대사. 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책에 보면 유시민 선생 얘기가 또 나와요. 바로 같은 날의 기억이야. 아니, 서로 다른 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날 처음 이제 그 만나가지고 그 전환시대 논리를 읽고 이제 처음 만나서 세미나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나는 그 전환시대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 무섭고 너무 그 내가 모르던 얘기고 특히 거기 이제 메카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난 메커니즘의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유시민 선생님이 와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메카시즘이 이런 단어고 이런 의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애가 있구나.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던 운동권 영재네. 운동권 영재.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세미나 시간에는 끝나고 뒤풀이할 때 이제 처음으로 존재감을 노래를 불러서 근데 유 선생은 이제 그 노래 부른 걸 거기 책에 썼고 나는 그 세미나 자리의 기억을 난 세미나는 기억도 없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서클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래패 하여튼 노래 서클 갔다는 걸 내 속으로는 야 진짜 적성 찾아갔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죠. 아까 그 그림자라는 노래가 그 방공 드라마 주제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그 잘 아는 그 많은 분들이 부르는 노래방에서도 부르는 그 가곡 있잖아요. 뭐 그리움 금강산. 네, 그리움 금강산. 그다음에 떠나가는 배 이게 다 방공 가요 모집하는 데서 우수상 받아요. 그래요? 예. 그때는 만들어지. 그 가사도 보면 좀 그런 게 나와요. 네, 자유만민 이거잖아요. 떠나가는 배도 6.25 때 그 제주도로 이렇게 피난시켰던 그걸 그리는 거고. 메로디소 같은. 예, 그리움 금강산도 이게 그 방공 가요제에서 1등상인가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논란이 돼서 가사가 조금씩 바뀌었죠. 예. 그리움 금강산은 정말 훌륭한 노래죠. 가곡 그래서 중에서 뭐 최고라고 원래 할 뭐 수 그 더럽힌지 뭐 이게 못 가본지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이 노래가 그래서 훼손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노래는 노래대로도 그럼요. 훌륭한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피카소를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림 물감 이름이었어. 그 피카소. 책에 그 얘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금지됐잖아. 어느 날 그게 금지됐다 해서 이게 왜 금지됐냐니까 피카소가 빨갱이 공산당이어서. 게르니카 때문에. 네. 아니 피카소 공산당했어요. 이제 뭐 프랑스 공산당이고. 공산당이었잖아요.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뭔가면은 우리 동네 학교 앞에 문방구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경쟁을 하잖아. 장사 좀 잘 안 되는 문방구가 어느 날 갔더니 애들이 깔깔깔 웃는 거야. 주인이 문방구라고 된 간판을 갖다 거꾸로 달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그러니까 글자 못 읽는데 대충 보면 문방구를 거꾸로 달았는데 어린 나이는 그것만 보고 재밌는 거지. 재밌으니까 막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은 그 앞에서 웃고 막 난리가 인기가 막 만점이야. 며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뭐 불만 있냐? 사회 불만 있냐? 사회 불만 있냐? 바로 달아라. 사회 전복을. 그 크레파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이제 그 시절에 그 모나미 맞아요. 모나미 왕자. 거의 독점 왕자표. 네. 그게 독점이었는데 어느 날 피카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소위 크레용 하면 똥이라고 막 생기잖아요. 그게 덜 나온다. 훨씬 좋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사서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문방구에서 그걸 사러 갔더니 없어진 거야. 그 대신 피카소라는 그 이름 위에 피닉스라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피카소가 피닉스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 피카소가 간첩이래. 그리고 실제로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그 회사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아요. 네, 맞아요. 그 실제구나. 네, 실제 야, 사실. 근데 저기 상품명이 의미심장하다. 피카소가 탄압받아서 없었는데 피닉스로 바꿔도 불사조. 나는 안 죽어. 그거 아니야. 피닉스가 불사조 아니야. 불사조니까. 아니 근데 이제 황당한 건 뭐냐, 미술사에 등장하는 그 모든 유명한 화가들 다 빨갱이거든. 빼면은 미술사 구성이 안 되거든. 야, 뭐 르네마그리트는 벨기에 공산당이지. 미술을 금지해야지. 그다음에 뭐 그 잭슨 폴록은 얘는 그 트로츠키파거든요. 뭐 트로츠키파부터 하여튼 뭐 빨갱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제 미술사 모더니즘 자체가 불온한 그렇죠, 거잖아요. 불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1950년대 중후반 우리가 태생이고 여긴 1960년대 초반 진 교수가 하는데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렇죠. 유년기를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기억들이 다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응답하라 1970을 만약에 드라마를 한다라고 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재밌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응답하라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들이 꼭 그 시대의 정치적 맥락이나 이런 걸 진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분위기로만 넣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일종의 과거에 대한 상상적 공동체의 경험 이런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니라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엔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건드리고 바로 그런 부분이 현재 결핍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지만 근데 만약에 1970 지금까지 나온 1997, 1994, 1988까지 나왔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시점이 다 뭔가 한국 사회가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차 있던 시대. 민주화 이후지 전부 그죠. 다. 88년 이제 막 민주화되고 네. 올림픽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고 94년도 이제 문민정부 되면서 뭔가 이제 막 변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을 때고 97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처음으로 비록 IMF였지만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라는 느낌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979로 해야겠다 그럼. 1970으로 간다면 과연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아니 왜 생각을 그때도 해요. 1970만 해두면 이제 경제 부음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있었잖아요. 물론 아니, 경제가 근데 전 요즘 이제 대중문화 연구자로서 그 시절의 대중문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60년대 또 7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들 가요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슬픔입니다. 그 대부분 다 비극이고 그 당시에 이를테면 그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 무슨 맨발의 청춘이니 엄마 찾아 맨말리. 네, 저 하늘에도 슬픔.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게 왜 그럴까? 당시 굉장히 사회가 막 급변하면서 근대화 산업화로 달려가던 시점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이제 문화적 전통이 있죠.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신파나 이런 전통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기도 했고,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감정 구조는 여전히 굉장히 정근대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막 급변하게 빨리 변하면서 막 그 벼락부자들도 나타나고 어느 날 땅값이 확 오르면서 신분 상승하는 것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가 막 발전하고 농촌에서 점점 피폐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대중이 느꼈던 어떤 무력감, 시대 변화를 내가 뭔가 이렇게 편입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 그러나 그 변화 자체를 또 부정할 수는 없어. 이건 어쨌든 좋은 거,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 건 좋은 건데 나는 거기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그런 어떤 데서 오는 무력감 같은 게 그 시절에 대중문화 갖고 있는 그런 비애 이런 것에 한 자락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가수가 김추자 씨였어요. 와, 김추자. 그리고 우리 어릴 때인데 지금 김추자 괜찮아. 씨. 근데 우리 소문이 뭐 눈이 내리네 샹송류에 이런 것들도 부르고 하면 이렇게 팔 동작이랑 춤이랑 빙빙 돌고 그때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엄청났는데 그때 김추자 춤하고 이게 무슨 간첩 신호라고. 수신호다. 예, 근데 님은 뭐 김추자 씨도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를 때 그랬어요. 김추자 씨도 조사 받았나? 뭐 그건 아니 아니죠. 조사받지는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설마 공식적인 담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런 소문이 소문은 실제로 아니, 근데 있었고요. 그 덕산 제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덕산 제과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거든요. 우리 동네 그래가지고 어디?
그 김포 저 김포. 공항동 근처인데 그 저쪽 뒤쪽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냐면 과자가 있는데 이렇게 카 레이서가 우승컵 들고 이렇게 손을 탁 올리고 있는데 그게 언뜻 보면 이제 한국 그 지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벨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벨트 버클이 있잖아요. 여기 요게 땅굴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땅굴이 있다고. 간첩 신호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 김포, 신문에 김포 수준의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그 과자가 부산은 안 그랬어요. 지방에서 이제 막 뻗어나가는 전국화로 되려는 그런 시점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걸로 타격 엄청 그때는 받아가지고. 뭐든지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면 그냥 가는 거야. 정말 그런 그때 데서 그런 나왔을 시대지.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그 비슷한 사건이 뽀빠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네, 뽀뽀이. 그 과자도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 뽀빠이가 이렇게 포장에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이렇게 테두리 그림이 한반도를 연상하는 지도이고 당시 뽀빠이 여기 문신했잖아요. 예. 그 해군. 그게 근데 그 소비에트 같다 꼭. 단 모양. 그것도 있었고 이게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듯한 남침이야. 그게 남침을 의미한다. 이런 게 애들 사이에서 확 돌아. 설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했지만 뽀빠이의 시대가 저물고 자야의 시대가 왔던 거구나. 그 원래 뽀빠이가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들고 튀겨서 남은 네모나게 거. 이렇게 그렇죠. 하고 나면 자투리가 나잖아요. 그거 튀겨서 그거를 만든 약간 거지. 설탕 묻히고 가미해서 튀겨서 만든 예, 과자를 과자로 만든 게 라면 땅. 뽀빠이였는데 라면 땅이지. 그게. 라면 땅 뽀빠이. 라면 땅의 최고였어. 라면 땅 최초였을 거야. 뽀빠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게 저물고 자야의 시대로 넘어갔지. 근데 당시가 이제 그 삼성 개헌을 하고 유신으로 치닫고 이렇게 계속 독재가 이렇게 강화되어 가는 파쇼 체제가 이렇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렇게 동시에 이제 커져가면서 자유로운 어떤 정보나 이런 유통이 안 되면서 이제 유흥비와 같은 게 양산되기 시작했고 그 유흥비 중에 보면은 이런 뭐 북한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김추자가 그 TV 나와서 최고 인기 가수였으니까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 팔을 앞으로 내면서 찌르듯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제 부르는데 저게 이제 간첩에서 이게 보내는 신호다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전 국민이 어떤 그런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죠. 그냥. 공안적 상상력만으로 충만해 있던 시절이죠. 거의 뭐 그러니까 전 국민의 수준이 그 공항 검사 수준이죠. 이제 뭘 보면. 그때 이제 옆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다시 이런 보자. 표어들이 사방에 붙어 있고 그럴 제가 테니까. 초등학교 때 가장 그 지금도 충격적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그 공장이 막걸리 공장이었어요. 그 담벼락이 굉장히 이제 그 어른 키 정도로 해가지고 길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 키만큼 되는 걸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 간첩이다. 간첩일지 모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 간첩이다. 내가 그걸 보면서 6년을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걸 그래서 보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는 간첩이라는 연상어가 동시에 있거든요. 수많은 소년들들이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할 수가 애국이라고 없었죠. 생각했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얼마나 끔찍한.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몇 번 충격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초자 씨의 춤과 노래도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아마 제일 큰 문화혁명은 썬데이 소울 아니었어요? 썬데이 서울. 엄청났죠. 썬데이 소울. 근데 썬데이 서울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은 불가능한 기사들 많이 실렸어요 거기. 아 그럼요. 되게 재밌었죠. 아니 딴 것보다 막 책에 막 여자들 사진이. 막 벗은 사진도 나오고 막 그런 막 사연도 막 사연들이 야한 사연들 그렇지. 나오고 그치, 그게 더 그 야하지. 자체가 우리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저는 굉장히 청소년 그 필터 저희 청소년이었지. 그렇죠. 그때가 이제 어쩌면 지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가는 시기인데 그 지적인 균형을 잡아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걸 이제 다양한 이 사회의 어두운 면까지 보게 만든 굉장히 그 좋은 책이었죠. 나는 저 딴지일보 같은 게 썬데이 서울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면 있지 않아요? 딴지 일부 창간사에 처음에 예. 썬데이 서울 초절정 하이 지향한다. 코미디를 자처한다면서 우리의 경쟁지는 오직 썬데이 서울밖에 없다 이런 그랬던가? 나왔죠. 아. 예, 잡지 딱 펼치면은 사진은 기사는 물론 특정 이제 사실과 관계 없음 이렇게 붙어 있는. 딴지일보야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위상은 다르죠. 자기들은 뭐 가치가 유일하게 다르고. 국내 유일의 민족 정론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썬데이 서울을 이 책에는 뭐 자세히 꽤 많이 썼는데 그 주로 봤던 건 이발소였어요. 이발소. 왜냐하면 당시 그 어린아이나 뭐 중고등 이상 썬데이 서울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요. 혼나지 그건. 그러니까 예. 학교 들고 왔는데 애들. 물론 그 몰래 숨겨서 다니는 것이었고 대놓고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은 이발소.
이발소에서 대기 시간에. 대기 시간에 그 볼 수 있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죠. 열심히 뭐 당시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그 못 보게 뭐 안 했어요. 왜냐면 단골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내 이발 순서가 영원히 오지 않길 바라면서 그걸 봤던 그 뭐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더 재밌고 그렇게 해서 본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제목 그런 거 있죠. 홍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 그 주경야독일 때 야독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썬데이 서울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사가 벌거벗고 온 손님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번역 소설인데 그 앞에 항상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의 누드 뒷모습이 그 있었어요. 제가 2006년에 영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낼 텐데 가디언지에 어느 날 큰 기사로 기사가 실렸어요. 거기 미국의 출판업자 라일 스튜어트라는 사람의 죽었다. 그걸 가지고 한 페이지 기사를 냈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게 사파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소설을 출판한 출판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당시에 미국에서는 센세이셔널한 출판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에로 소설을 포함해서 뭐 이게 사제 혼자 집에서 폭탄 만드는 방법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굉장히 막 시끄러운 논란이 됐던 출판업자가 이제 죽었다. 기사에 그걸 보고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70년대 또는 60년대 말에 70년대 초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야한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연재를 2페이지에 걸쳐서 하니까 당시 뭐 사춘기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냥 호르몬을 폭발시킬 때. 그럴 때인데 스멀스멀 하던 때인데 그거 완전히 막 외우다시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게 단행본으로.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게 합법적인 출판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해적판으로 했겠지. 네, 근데 이게 단행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내 손에 어느 날 들어왔죠. 뭐 환상 그 자체.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그 시절에 이제 청소년들은 뭐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 책의 문장은 통째로 빨아먹지 문장을. 아니 그게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종의 원체험이에요. 그게 그럼요.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읽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때 봤던 문장들이 그냥 이유식 먹는 것처럼 빨려 들어오는 거 온몸으로. 그때 고전적인 게 이제 채털리 부인 읽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약하고. 그건 저는 채털리 부인은 한참 뒤에 고등학교 가서 읽었는데 이 썬데이 서울을 중학교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봤는데 이게 보면은 금방 보잖아요. 또 그 다음 거는 일주일 후에나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 갈증을 갖다가 그때 그 전까지 난 책이라는 걸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소설을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마침 그게 또 집에 무슨 책이 있어가지고 1000페이지 한 권이 1000페이지 넘게 돼 있는 한국 장편문학 소설 전집 1000페이지 넘는 게 이게 30몇 권으로 돼 있는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그거 다 읽었어요. 이제 연애 때문에 연애하는 장면 보려고 그걸 다 읽는 거야. 아니, 너 대표님은 저하고 상당히 다르네. 저는 그 중학생 때 우리 이제 세계사배 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출판물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책들은 다 그때 해적판 번역이지만 저작권료도 없이. 그래도 옛날 책들은 또 저작권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이름을 걸고 있는 출판사에서 전집으로 나온 것들에 보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예컨대 데카메론 이런 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거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 학교 도서관에 있어. 야,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상열지사거든. 뭐 굳이 뭐 그런 장면만 읽으려고 전집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책 한 권이 통째로 남녀상열지사야. 나는 그런 책이 있는 줄 잘 몰랐어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빠뜨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데카메론. 죽이지. 데카메론 뭐. 그 빠졌던 생각하면 데카메론 이만큼 벽돌장만큼 두꺼운 책이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직수입이 돼가지고요. 저기 세운상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요 고등학교 때. 역시 서울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저씨가 와요. 학생 뭐 좋은 거 있어 볼래? 딱 그럼 예. 그럼 가면은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제 플레이보이, 뭐 펜트하우스, 스웬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도매로 떼요, 그걸. 도매로.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소매로 팔고 그랬었는데. 일찌감치 그 장사 속에도 예, 그러니까 상권이 두 개가 있었거든. 남대문 시장에서 양담배 상권이 하나가 있고 저쪽 세운상가에 이제 포르노 상권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춘천에는 이제 그게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굉장히 큰 대구에도 있었어. 그게 항상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소스였고 그 미군 부대 근처에 가면 항상 이제 그런 서점들이 헌책방 파는 서점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팔았고 제 고등학교가 바로 그 미군 부대 근처였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수시로.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때 뭐 샀냐면 녹음 테이프도 샀거든요. 테이프를 팔았어. 그 장면을 담아서. 소리만 나오는. 소리만 나오는 그런 게 오디오만 있었다고? 나오는. 예, 오디오만. 우리는 그런 못 봤는데. 예. 그 오디오만 듣는 게 훨씬 더 야하죠. 자극적이지. 그러니까 플레이보이도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근데 플레이보이가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 잡지가 아니야. 기사 그럼요. 수준이. 거기에 그 사르뜨르나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인터뷰도 실렸고요. 그 뭐 알렉스 헤일리 소설도 연재가 됐었고. 그러니까. 아니 독서실에서 우리 알던 어떤 형은 경북고등학교 다니던 형인데 플레이보이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플레이보이의 영어에는 관심이 없고 사진 네, 예술에만 그게 관심이 하수들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플레이보이 핵심적인 건 뭐냐 뒤에 보면 독자 편지가 나와요. 이 독자 편지가 야하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애들한테 해석을 해주면서 자식들 그래서 배워야 돼. 초반에는 굉장히 점잖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이청준 씨나 이호철 씨가 소설을 거기 연재했었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표지도 연예인이 안 나오고 일반 오피스 걸들을 중에서 이제 표지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기사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수석 졸업자 인터뷰라든가 그 당시 직장 여성들의 그뭐 애환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꽤 점잖은 기사들이 꽤 실렸었어요. 아니 옷 안 맞는 게 내 책임이야? 야, 그게 뭔 소리야? 마누라가 살쪄서 옷 안 맞는 걸 나한테 짜증내잖아. 야, 짜증 확 없애는 비법 아직도 모르냐? 그게 뭔데? 누가 마누라 뱃살이라도 훅 떼가? 맛있는 다이어트 와일드 망고라고 체중 조절에 배변 활동까지 한 방에 모두 해결해주는 식약처 인증 건강식품이야. 요즘 우리 안에 5 사이즈 있는다. 좋았어. 나도 당장 우리 마나님한테 선물한다. 수불랑이 만드는 와일드 망고 퍼펙트 뷰티 다이어트를 선물해서 아내를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제주도 특산품 감귤인 레드향을 아시나요? 한라봉과 천혜향의 장점만을 뽑아서 탄생시킨 최상급 감귤입니다. 레드향. 빨갛다고 새누리당 아닙니다. 종북 좌빨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맛있는 감귤 레드향입니다. 제주도 비선 실세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이 재배하는 제주 특산품 레드향. 그냥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탐나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 오렌지. 또 뭐 그 시절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그 만화 가게잖아요. 우리 때는 그걸 망가빵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런 표현.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썼어. 그러니까 만화가 일본 말이고 우리 때는 그렇게 은어들이 그때 벌써 일본 만화가 몇 년 새에 들어온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쿠자들 문화가 한국 깡패 문화로 오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개 이제 사용했던 말들이 일본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망가빵 그랬고. 만화 가게에 가면 텔레비전도 있었어. 우리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 그래서 축구 중계 그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한때 월드컵 예선할 때도 있었고 호주하고도 했고 이럴 때 축구 중계를 보려면 만화 가게를 가는. 그래서 나는 유경수 여사 비격 사건 그 문세광 사건도 만화 가게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근데 만화 보고 있는데 옆에 틀어져 있었거든. 그 중학교 때도 만화 가게를 들렸네. 아니 나는 대학 다닐 때도.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말씀하시기 전에 만화를 갖다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끊었어요. 끊어요 만화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중학교 입시 마지막 세대여가지고 중학교 입시 공부를 5학년 때부터 하거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러니까 출제가 이제 5학년 거부터 나니까. 그럼 만화를 끊어야 그래서 돼요? 끊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내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는 중학교 들랑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2년 끊으니까
중학생 딱 되고 머리 깎고 교복 입고 이제 되니까 만화가 시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보다가 언제 다시 보게 됐는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가 자주 휴교하고 뭐 문 닫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24시간 만화방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일본 번안 만화 대작들 막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제 만화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불행한 청소년기를 불행했지. 보냈네. 만화가 없는. 예, 입시 교육의 희생자지. 지금 이제 만화가게 테레비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춘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72년도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살해당한 사건이 경찰 딸이었죠. 그렇죠. 경찰서장 딸. 파출소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것도 어린애가 성폭행 당하고 살해됐으니까 당시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박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을 불러서 무조건 잡아라. 그래서 만화가게 주인이 범인인 그렇죠. 열흘 안에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당시 내무부 장관이 김현옥 씨였던가 보네요. 그러니까 열흘 안에 잡아라 이렇게 되니까 뭐 아시다시피 잡아야 되잖아. 만들면 되지. 만들어야죠. 근데 이 아이가 나 텔레비 보려고 만화가게 간다고 갔다는 진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만화가게 주인이 용의자로 잡혀갑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범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 15년간을 징역을 살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이제 감형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이 처음에 안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그때 그 아들 진술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참 너무나 제가 생각하면 황당한데 그 아들을 들고 가서 그 연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네 거니? 내 건데요. 이게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게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고 거기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되고 그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화 가게를 유해업소 취급했어요. 당시 만화 그러면 불량 만화가 불량이죠. 불량 만화였고 그다음에 뭐 만화 화형식도 막 열리고 그랬죠. 그렇죠. 그 유명한 만화가이신 우리 박재동 선배가 만화가게 아버지가 만화가게를 하셨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시키는 거예요. 표 같은 거 쓰게. 만화가게 가지 출입 금지. 불량 만화 보지 말자. 본인이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화가 영향력이 커서 그때도 이제 허영만 선생 그 전시회를 내가 가봤더니 그 스토리 한강이라는 만화 있었죠. 그 전에 허영만 씨가 이제 그 뜬 각시탈로 떴어. 우리 어렸을 때 각시탈 맞아요. 끝내줬지. 각시탈이 어떤 만화냐 하면 각시탈을 쓴 독립투사가 그렇죠. 독립운동하는 만화죠. 외놈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만화예요. 그게. 드라마라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엄청 뜨니까 어느 날 그때 문화공보부에서 누가 그랬대 고위 인사가 무슨 각시탈 때문에 요새 만화가 전부 탈만화밖에 없어.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출판사에서 각시탈 그만 그리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각시탈이 갑자기 끝난 거야. 그럼 왜냐면 친일파 처단하는 거니까 기분이 나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류의 그런 코믹으로 갔다가 한강도 보니까 그 기획서가 있더라고. 문화공보부에서 중앙정보부하고 해가지고 오한강 그 반공 만화를 정부에서 기획해서 이 허영만 씨에게 맡긴 거야. 네. 근데 전혀 반대의 작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만화가가 이걸 받아갖고는 이 작가로서의 자부심과 역사의 진실에 대한 어떤 왜곡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또 거부하면 또 찍힐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사실을 위주로 만화를 그리자. 그래서 나온 게 오한강이란 만화예요. 그건 80년대죠. 그렇죠. 나온 거. 그게 유신말기 아닌가? 우리 때만 해도 그래요? 그건 전두환 때인가? 우리 때는 이제 만갑방이 우리한테는 그냥 흡연실이었거든요. 합법적인 흡연실.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해시설 취급을 하는 거야. 나는 건전하게 만화만 봤어. 그렇죠.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소를 팔았는데 소리 한 갑에 그때 300원이거든요. 같이 담배 팔지. 거기. 그러면은 개당 15원인데 아저씨가 갖다 거기서만 피게 하고 우리가 반입 담배도 못 피게 해요. 그것만 피게 하고 그걸 50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거야. 그러니까 15원짜리를 30원만 받아도 오케이. 장소 제공료인데 50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부당히 한 거를 했죠. 그때 사회의식이 처음 싹 튼 거야. 불의에 대한. 담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30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반입 담배를 우리가 만화 보면서 돈을 따로 내지 않느냐. 반입 담배를 허용해달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보더니 쫙 째려보더니
너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안 그럴게요. 그래서 저의 저하고 그냥 바로 무력화됐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낭만적인 시대도 있었어요. 네. 그 만화 가게를 좋아하는 부모가 없었어요, 당연히. 네. 그 저는 이제 비교적 그 만화 가게 출입에 자유로웠던 편이고, 게다가 우리 이모가 만화 가게를 했기 때문에 와 대박.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만화 가게 못 가게 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그 방학 때면 가면 이모네 가가지고 맨날 만화 가게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만화만 보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만화 가게 가기 힘들죠. 돈이 있어야 했다. 그렇지. 그 바깥에서 그 바깥에 이렇게 표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애 귀를 잡고 그럼 뭐 울면서 쫓아가고 이런 장면들 수없이. 그 만화 가게 앞에 얼징거리는 건 대마초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애가 중독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지. 나는 저 초등학교 때 내가 저 4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만화방 가는 애들 이름 적어오라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우리 반 애가 없으니까 내가 보고 있었지.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만화가들이 누가 있었나? 제가 즐겨보던 건 권웅이라는 방공 만화 그리던. 방공 만화들 많이 그렸지. 네. 방공 만화 중에 우리가 또 애독하던 만화가 있지. 뭐. 시리즈인데 그거 참 대단한 걸작이었어. 김일성의 침실이라고. 그거는 이제 성인 만화라고 나온 거였고 예. 만화 가게용 우리 어린이용 만화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린이용 우리 학교에서 봤어. 김일성의 침실은 물론이죠. 우리 친구 중에 중학교 누군가가 때. 끊임없이 김일성의 침실 시리즈를 구해오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막 수업 시간에도 읽고 막 와 그거는 진짜 반공 엽색 만화라고 하나의 그렇지. 장르를 반공 만화를 빙자한 그런 19금 만화야. 근데 마오도 그 있어. 마오의 여인들. 아니 그게 지금 그 종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막 아니, 김정은의 침실 뭐 거의 그런.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 그 책 읽어보니까 거기 사진도 있대. 김일성의 침실 그 만화 표지 사진도 있던데 그거 진짜 대박 만화였어. 야. 당시 대박. 저 제목 자체가 충격 쇼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전에 이제 아동 만화 시절에도 반공 만화가 이제 많았죠. 그 당시에 제가 즐겨 찾던 만화가들로는 이제 여기 썼지만 뭐 임땡의 임땡이란다. 임창 선생의 땡이 시리즈도 있었고 반공 만화로는 뭐 손의성이라든가 손의성, 네. 고우영 씨도 반공 만화 많이 그렸고요. 뭐 9월산 유격대, 9월산 유격대 그리고 저 이근철이라고 있어요. 이근철. 네. 켈로 부대 켈리 상사. 켈리 상사. 그런 만화 시리즈 이런 게 뭐 당시 어린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오락물이었어요. 오늘날 저 대박 나는 웹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우리 저 고등학교 때는 그때 스포츠 신문이 처음 나왔는데 그 스포츠 신문이 한부가 30원인가 했는데 그게 이제 고우영 씨의 수호지. 이가 이제 그게 지금 성인 만화잖아. 성인 터치의 만화. 그러니까 그 만화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학교까지 와서 이제 한 반이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인만 하지만 주 독자는 다 중고딩. 그렇지. 나 이제 어렸을 때 왜 그 이제 북한 삐라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삐라가 날아오면 그걸 갖다가 파출소에 갖다 주잖아요. 선물 주잖아. 공책하고 뭐 연필도 주고 그다음에 간첩 잡는 손오공 만화를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 줬더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널린 게 막 삐라인데 들판 나가면 널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86장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줬더니 아저씨가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것만 하고 다니냐. 꼴만 딱 때리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냐. 세상이 이게 수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김포는 뭐 많이 날아왔지. 더 많지. 그다음에 한편은 이제 그게 또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뭐 춥고 배고픈 설날부터 뭐 박정희 역적부터 막 이러면 딱지 만들잖아. 그림도 그걸로. 딱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 컬렉션을 했거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거 보시고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그거 컬렉션에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고가. 대박이지 완전히.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또 70년대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대중음악 파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포크 혁명이었나요 그때? 청년 문화 뭐. 청년 문화였죠. 야, 그것도 참 대단했지. 그렇죠. 예, 엄청났죠 그때가. 대단했고 그게 이제 70년대 초에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통기타 음악 그리고 실제로 기타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학생들 사이에 중고등 사이에 개나 소나 그냥 저 C, A 마이너나 D 마이너나 G7을 잡았지. 개나 나 그럼 나가 개소보다 못하다고? 나는 기타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이야. 음감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이게 이제 대학생 중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절에 대학 입학률이 사실은 20%도 안 됐어. 더 안 됐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 중에
20% 정도가 향유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그 세대의 공통적인 문화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시절에 청년 문화도 겪고 그랬던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 보수적인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걸 그렇게 극소수였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죠. 네. 상층 문화의 상층은 일환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나 되게 이제 뭐 지배계급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로 가듯이 그것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그건 너 뭐 한 잔의 술 뭐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 포크는 꼭 대학생들만의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중에 사람들이랑 이제 근데 송창식이라든가 이장희 씨 이런 분들의 음악은 뭐 주류가 돼서 주류가 됐죠. 단대 최고의 인기 네. 히트가 이거 됐죠. 웨블러 같은 거는 정말 통쾌했거든. 그렇죠. 웨블러 같은 노래는 정말 꼰대들한테 독재자한테 막, 맞아. 예, 막 항거하고 싶을 때 그게 이제 영화 속에 그 장면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금지됐기도 했고. 아예 우리 때는 말했다. 아 꼰대가 뭔데 왜 날 때려? 그 금지 사유가 그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게 왜냐하면 장발 단속하는 장면이거든요. 어이, 거기! 사보들의 행정. 네. 거기서 이제 도망다면서 웨블러 소리가 노래가 맞아요. 나오는. 그때 그것도 문제가 됐죠. 그 장면도.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장발 단속하던 거? 그러면 아유. 그 뭐 길거리 곳곳에서 붙잡아가지고 줄 세워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밀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미니스커트 단속은 정말 싫었어. 누나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서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중학생 때. 그때 자를 갖고 다녔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무릎이 15cm까지만 허용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장발 단속이 그냥 머리 이렇게 긴 것만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 좀 우리는 이제 빡빡 깎는 게 이제 기본이고 2cm. 거기서 어느 정도 뭐 2cm 이렇게 넘어가면 학교에서 용의 검사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바리깡으로 고속도로를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가닥을 길러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머리라 그래서 그래서 모자를 딱 쓴 다음에 바로 뽑히지 수업 밖에서는 시간에. 이제 요걸 싹 내놓는 거야. 한 가닥이 딱 떨어지게. 어디가 남학생이? 예. 그건 한참 나중에 우리 때는 스포츠 머리를 했는데도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걸려가지고 스포츠 머리인데 좀 깎은 지 오래됐다고 2, 3주마다 한 번씩 깎아야 되는데 바리깡으로다가 뒤를 갖다가 고속도로를 미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이발소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꼽 치는 거? 배꼽을 친 거예요. 면도날로. 배꼽 치고 갔더니 반항하냐 또 맞아. 갔더니 너 왜 배꼽 쳤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모자가 작아서 배꼽 쳤다고. 그냥 한 대 더 맞았잖아. 백호쇼 가면 몽둥이로 맞아요. 네, 반항한다고. 반항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내고 나면 또 이제 또 아닌 게 아니라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서 안 깎고 그냥 그대로 다니기도 되게 하고. 우리 때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얻어맞고 그래. 신체 발부 수지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넷이서 앉아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 독재 정권 시절에 그 거의 완벽한 문화적 억압 속에서 자란 세대가 자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거 지금 말해주는 거 참 비참하잖아. 이게 뭐야? 10대 때 그거 좋을 때? 아니요. 근데 그때도 할 줄 다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장발 단속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공통된 요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들이 저 뭐야? 이러면 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 대마초 단속도 제가 알기로는 그 높은 분의 아들이 어떤 그쪽 가수들하고 어울리면서 대마초 핑계 드러나면서 쟤들 다 잡아넣어요. 자기 아들은 안 잡아놓고 그 가수들 잡아놓고. 그거는 이제 아들이 잘못된 거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니까 친구를 혼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때 모르겠어요. 그 아마도 그게 히피 문화랑 연결이 있지 않아요? 포크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히피 그 문화인데 이 히피 문화가 굉장한 저항 문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은 그 이른바 뭐냐면 새마을 문화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거였고. 불온한 걸로 봤죠. 불온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이제 그 노래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가수들의 예명을 다 바꾸게 한 거예요. 70년대 중반에 한글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니언스가 양파들이 되고 뭐 바니걸스는 토끼소녀가 되고 펄시스터즈가 진주소녀가 되고 뭐 또 많아. 블루벨스는 청종 사중창단이 되고 금가은도 원래 뭐였더라? 투에이스였어요. 투에이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근거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어떤 이런 게 없는 거야. 굉장히 누가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한 거겠죠. 그렇죠. 그 위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일종의 이제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시대니까 방송사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건 오홍 때죠.
아니죠. 완전 유신 때지. 그죠, 유신 때 유신 그랬어요. 때지. 양파 이렇게 된 게. 그럼요. 네, 유신 때지.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거는 김세레나라는 가수가 네, 있어요. 김세레나. 새가 날아든다. 이 사람은 그게 본명이야. 네. 그렇지만 이름을 못 쓰는 거야. 패티김도 그랬나요? 패티김도 패티김은 김혜자라는 본명으로 바꿔야 했죠. 본명이지. 예. 근데 김세레는 할 수 없이 김세나라 이름을 바꾼 김세나. 거예요. 맞아. 김세나.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본명을 그래.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 당시 그보다 좀 먼저 동독에서 있었어요. 동독은 사회주의권 중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죠.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는 동독에 이제 그 서양 음악이 락 음악 이런 게 막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약간 이제 관용을 해줍니다. 당대 또 어떤 젊은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가 적으로 만들 수 없잖아. 근데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야 록 밴드들 막 이런 게.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서구적인 사고도 하게 되고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날 이제 동독 정부가 이름을 바꾸게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랙 스톤이라는 그룹이 슈바르츠 슈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깬다. 아주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죠. 당대 최강의 반공국가가 공산국가를 그대로 따라했던. 그게 원래 똑같은 거죠. 전체주의라는 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요즘 이 젊은 친구들, 또 젊은 가수들, 뮤지션들이 이름 뭐 자기 마음대로 붙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나름 전문가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못 외워 그 이름들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민주화 때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즘 같으면 예컨대 원더걸스 못 쓰죠. 그치. 놀라운 소녀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경이녀 이런 거. 원더걸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갈색 눈 소녀. 아니 2PM은 오후 2시로.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뭐 저간녀가 되겠네. 저간녀. 뭐 빅뱅. 청한녀. 뭐 대폭발. 근데 대폭발이라면도 아마 못 썼을 거야. 그것도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니까. 그래서 아마 뭐 급행창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라디오에서 이런 거죠. 급행창의 신곡, 뭐 루저를 들려드리 이렇게 되는. 루저도 안 되지. 루저 아니야. 패배자. 야 분위기 난다. 뭐 빅마마, 뭐 큰엄마 이렇게 했겠죠. 백모. 뭐 저 노브레인, 문해아, 롤러코스터, 뭐 청룡열차 이렇게 했어요. 크라잉 넛 우는 땅콩. 뭐 걸스데이, 소녀의 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가수들 이름 보면 재밌는 게 한쪽으로는 그렇게 국제화된 이름으로 가는 반면 또 한쪽으로는 꽤 되긴 했지만 양파라는 가수도 있었고. 있어요. 양파라는 이름을 가수 이름으로 예명으로 쓴다는 거 상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요. 거미.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자유분방하구나. 한쪽으로는 막 해석도 못할 외국 이름, 외래어 이름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명으로 쓸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예명들이 또 나오는 거 보면 난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자, 좋아진 거죠 그만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좀 경계를 했던 게 이제 바로 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분명히 저 꼰대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해보셨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거든요. 그 계절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8개 이상이면 계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말을 참 많이 쓰죠. 그 어떤 그 꼰대라 그러나요? 뭐 말 한마디 좀 하면은 바로 이제 꼰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엔 꼰대들 막 욕하던 세대인데 어느새 이제 꼰대가 됐어요. 꼰대 세대가. 그럼 그건 뭐 필연 법칙이지. 나이 먹으면 꼰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때도 사실 꼰대라 그랬잖아. 아버지를. 그렇지. 아버지를 개비라고 불렀고 선생을 꼰대라고. 아버지를 내놓고 꼰대로 못 불러서 좀 그랬지. 선생님을 꼰대라고 못 하고. 선생은 꼰대라 그랬지. 꼰대라 그랬지. 안 계실 때. 우리끼리 꼰대라 그러지. 근데 나는 명절 때 보면은 명절 때 이제 그 제사 지내러 이제 큰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바로 윗세대들의 경험, 피난 올 때. 그렇지. 뭐 이북에 있을 때. 뭐 그 옛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얘기 안 들었으면은 그 시대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시대 얘기는 어차피 내가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공존의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그 꼰대처럼 보이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나 옛날에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로서는 새로운 얘기였다는 거지. 흘러간 옛날 얘기였지만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아니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 뭐랄까 세대 갈등이라고 하나요?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강의하다 보면 서태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그 감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아마 그럼요. 가르쳐 보셨으니까. 그 세월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나는 사실은 뭐 그대로지만 학생들은 계속 그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좁힐까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인데 사실 이제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 포함 저도 마찬가지고 꼰대는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세대를 대해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꼰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꼰대 되기 싫어라고 막 일부러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좀 너무 비참한 것 같아. 꼰대 안 되려고 막 의도적으로 행동 수치 정해놓고 막 하면.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 듣는 음악 억지로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꼰대와 미래의 꼰대로 구성돼 있죠. 아니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이렇게 뭡니까 윗세대가 꼰대여야지 또 자신들의 젊음들이 그럼 자기 정당화도 가능해지고. 근데 괜히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럼 짜증 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그 젊은 세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들도 이제 꼰대가 되니까 되기 전에 이제 반 꼰대 역할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래서 아예 그 대놓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들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 자식보다도 어린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만한 간격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꼰대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자 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어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꼰대 육하 원칙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대체 뭐라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왜 이게 어디서 이게 어디서 왜는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하오 네가 그다음 하오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런 거 있어. 꼰대 육하 원칙이에요? 그걸 쓰게 되면 이제 꼰대라는 거죠. 그 한국 사회 특유의 또 문화 있잖아요. 나이 따지고 이런 게 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서열 문화 우스개 소리 중에 영국에 이제 그 공원에서 그 젊은 영국 그 걔네들은 뭐 17 정도면은 담배 다 피고 그 합법적인 거니까 섹스 다 하고 그 한국 어른들한테 말하자면 담배불 좀 붙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한국 어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물어대는 거잖아요.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What's your father's name? 아니 멱살 잡고 You have no father. 넌 아버지도 없냐? 너 네 집 아들이야 이제 그거죠. 뭐 그런 우스개가 있던데 적어도 이제 그런 것만은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의식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책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가 그 어른 세대, 기성 세대의 사고 방식이나 감성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텍스트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늘의 꼰대들을 이해하는 길잡이, 가이드, 안내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컸다. 텔레비전 돌리다 음악 중심 보고 있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좀 얼굴도 구분 안 되는 애들이 나와갖고 가사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질러내면 돌려 그래갖고 이제 콘서트 7080으로 돌리더라도 양해해 주라 이거지. 그게 그런 거. 못 따라가는 걸 어떻게 해 지금 음악 그리고 중심은. 예컨대 그 사람들이 뭐든지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딴짓하면 막 싫어하고 뭐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걸 바라고 이런 또 획일적인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시절에 그렇게 컸다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 것의 반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뭐 그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야 대화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 유명한 그 로제타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버릇없다. 정말이에요. 우리 3000년 전 조상이 들었던 얘기거든. 정말이에요. 거기 써져 있어요? 네. 로제타 스톤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집트 뭐 저 파피루스에 있을 거예요. 점토판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등등등등등등. 예, 오늘 저 김창남 교수님,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님 모시고요. 70년대죠. 아니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내가 이 책 보면서 제가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윗세대들에 대한 이런 가이드북이 좀 있었더라면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주의가 없는 분이었지만 좀 싫은 게 있었어요. 제 돌이켜 보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싫은 거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고 아이 화낼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만화가게 가는 게 어때? 그런데 만화가게 못 가게 한다든가. 나도 텔레비전 드라마 그때 여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백치아다다 이런 거 하면 보려고 만화가게라도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거 혼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좀 자유를 억압한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런 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는 이해를 못했지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우리 앞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러이러한 가치관념과 행동 양식과 습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좀 더 이해했더라면 그렇죠. 어렸을 때지만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책이 나오는 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의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지금 이런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이제 그것을 책으로 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중문화의 이런 것들 굉장히 천시했던 기억나는 게 왜 그 하숙생부는 그 누구죠? 최희준 씨가 왜 법대인데 가수 됐다. 서울법대 그다음에 윤영주가 뭐 연대 의대인데 갑자기 가수가 됐다. 그다음 심지어는 뭐냐면 차범근 국가대표 선수 아니에요. 고대녀가 운동선수랑 결혼했다. 이런 것도 그때 막 화제가 될 정도로 그 평가가 굉장히 낮았죠. 지금은 그냥 고대생보다 축구선수, 국대 축구선수가 낫고 지금은 서울법대 다니는 평범한 학생보다 인기 있는 가수가 100배 낫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문화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게.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문화적 정당화 일종의 과정이 이제 지난 수십 년 걸쳐서 있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학에 그런 걸 다루는 학과들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대중음악을 실용음악과가 생겼고 만화가를 키우는 만화학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또 그런 걸 낳기도 하는 거죠. 예, 만화는 벌써 이제 예술이 됐죠. 이제 벌써. 이 책을 나의 문화 필력기 책을 갖다가 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받아서 보면서 그 전에 읽었던 책 2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그 읽으셨을 텐데 그 수주 변형로의 명정 4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채 40년을 보냈다. 자기 술 먹은 얘기. 술 좋아하는 양반이 그렇죠. 자기 술 먹어 누구하고 술 먹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홍당파가 술 먹고 오줌을 어디다 쌌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잔뜩 써놨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 보면서 그 시대의 문화상 이런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최근에 나온 책,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일제시대 대중문화 나온 게 있어요. 그때 패션이 어떻고 양산이 어떻게 생겨났고 심지어는 냉면을 음식점에서 팔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가. 얼음을 음식에 쓰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가.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시사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그런 식의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 걸 알면서 오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김찬산 선생의 책이 과거에 뭐가 있었는가를 알게끔 하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의 그 뿌리와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게 하는 오늘을 위한 책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약간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세대들은 이 책을 보면 그랬었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물건들을 막 해서 묻어놨다가 한 40년 지나서 이렇게 파보는 느낌? 여러분 이거 뭐였지? 이거 누구 만화잖아. 뭐 김일성의 집 이거 있었어. 뭐 이런 거.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책이. 그리고 요즘 세대들에게는 와, 뭐 이런 게 다 있었어. 아빠가 타임캡슐 열어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타임캡슐 열고 있는데 이게 어깨너머로 저거 뭐 하는 물건이야? 아빠 그거 뭐예요? 이렇게 보면 이건 말이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 기반하고 있고 기억 속에서 저를 이렇게 더듬어 보는 제 흔적을 더듬어 보는 건데 그런 경험이 책을 꼭 안 쓰더라도 굉장히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더라고요. 내가 참 이랬었구나.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꼭 책이 아니더라도 꼭 대중문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흔적을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이런 경험이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출연 감사 인사 삼아 마무리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 그 나는 우리 딸이 이 책을 하면 딸이나 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읽고 와서 명절에 설에 우리 집 설 특집이잖아요. 차례 지내고 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음복하는데 아들이나 딸이 와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나 만화나 가수나 이런 걸 딱 물어봐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죠. 네. 질문하기 쉽지 않지. 이게 꼰대들의 생각이. 그렇지만 절대로 안 하죠. 젊은 세대들은 이거 단추를 넣으면 안 될 질문이다라는 걸 알아. 이거 안 듣고 또.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현재의 꼰대와 미래의 꼰대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그 현재의 꼰대들은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 놈은 밴드를 해요. 인디 밴드를 하고 있고 작은 놈은 그 영상원에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철학에 빠져가지고 요즘 철학 미학 이런 거 공부하고. 근데 나름 저는 걔네들 어려서부터 가급적이면은 꼰대가 아니기 위해서 대화를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얘기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걔네들 입장에서 아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왔어요. 해오면서 예컨대 큰 놈이 밴드한 놈이 중학교 때부터 막 내 귀에는 도저히 음악으로 안 들리는 하드코어한 그런 음악을 매일 듣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듣다 보면 막 이렇게 토할 것 같아. 그런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기성이들 저게 어떻게 마음에 좋을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못 듣게 한 적은 별로 없고 그게 왜 좋냐.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좋냐? 그러면 뭐 지 나름의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다가 자꾸 물어보면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그 자식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거나 예컨대 맨날 아이돌 쫓아다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부모가 싫어하는 걸 가장 즐겁게 하는 게 가장 부모에 반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 쾌락이 그럴수록 커지는 거거든. 그냥 그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묻는 게 그래서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성공에 대해 김창남 교수님 모시고 1977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응답하라 1977. 응답하라 6070이죠. 6070. 7080도 아니야. 7080도 이게 호프집인데 6070하면 막걸리 집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요번에 새로 내신 나의 문화 편력기를 중심으로 우리 세대의 추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셨어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재밌었어. 저도 재밌었어요.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출판사가 정한책방. 네, 정한책방이죠. 정한책방에서 나온 김창남 교수의 나의 문화 편력기 꼭 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건강하십시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